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야말로 사랑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생명이 이제 다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국 후 76년 동안에 수없는 환란과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했던 위기가 저는 근대사를 목숨 걸고 공부를 해봤더니 100번 이상이 됐어요. 100번 이상. 이 민족 자체가 해체될 수 있는 기회가 100번 이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고비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아슬아슬하게 고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이제는 내가 볼 때 영원히 대한민국이 없어질 이러한 적기로 보면 북한에 완전히 점령당할, 북한에 점령당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민족 자체가 해산되는 겁니다. 왜? 중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미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선반도는 옛날부터 중국의 변방에 있는 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트럼프가 똑똑할 때는 또 똑똑해요. 바로 맞받아치기를 뭐라 그랬냐. 한국 있는 역사학 교수들이 가서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북공정을 비롯해서 중국은 북한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 전체까지를 다 대만처럼 중국으로 예속시키려고 계속 지금 중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수도권에 와서 사는 조선족 더하기 중국 사람들이 120만 명입니다. 저 사람들은요, 그 물리적인 전법으로 해요. 120만 명이면 이미 벌써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지배당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파 대통령들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 멍청해가지고 세상에 문재인을 거쳐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영주권을 줘요. 얼마 전에 한동훈도 또 아주 미친 소리를 했어요. 이민정책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선포해서 또 광화문 집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왜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재명과 한동훈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하여 오늘도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장학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일 목사입니다.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준환 목사입니다. 또 작전통일 제1호 황준선 장군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된 겸에 네. 중국이 조선반도를 점령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죠. 네네. 지금 중국 사람들이 120만 명이 수도권에 와서 있단 말이에요. 네, 한국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근혜 촛불 시위에 나갔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여론조사 한 거를 보면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당신은 그 어느 나라 민족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91%가 나는 중국이다. 그리고 5%가 북한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친중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조선족들이 많은 그런 영향을 행사한다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정치에 관여하고 투표에도 관여하고 거기다가 댓글 부대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지금 흔들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고사하고 네. 이 한동훈이가 거기 정책을 오히려 네. 완화시켜주고 있죠. 완화시켜주고 있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 네. 조선족들이 한국의 땅을 상상을 초월하게 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중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많이 밀어줘서 그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그 배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대만 해협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이가 대만이나 중국이나 거기 가서 쉐쉐하면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아주 대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공해상에 배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외교도 할 줄 모르는 그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상실한 사람이 야당 대표로 나와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아주 굉장한 자괴감과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 전준환 목사님. 중국 선교 가본 적 있어요? 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어요? 한 대여섯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셨겠네. 예. 그 중국에 처음에 문이 열렸을 때 그 한국의 선교사들이 막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막 중국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예배당도 짓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한국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때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을 건축을 했을 겁니다. 훈련시키라고 또 많은 것들을 보내고 근데 그 시진핑이가 다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다 이렇게 가버렸고 시진핑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기 하얼빈 옆에 그 대경이라는 데를 갔어요. 네. 가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중국에 문이 열리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뭐 연락도 안 돼요. 다 흩어져 가지고 현재 그래서 이 중국은 선교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그리고 공산권에다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는 지하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막 무너뜨리고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네. 중국 사람들 조선족 포함해서 네. 120만 명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네. 이들이 한국에 가서 땅을 사거나 하면은 중국 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그 의도가 결국은 대한민국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황교안 장군님. 네. 동북공정이란 얘기 들어봤죠? 네. 그게 뭔 뜻입니까? 동북공정. 그 중국은 네. 아주 오래 전부터 네. 자기 변방에 전부 자기 종속 국가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동북공정이란 것은 그야말로 중국에서 볼 때 동북 쪽으로 네.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책에는 우리나라를 지나서 일본이라는데 벌써 거기는 뭐 해양하고 대륙이 가는데 그래서 중국의 오랜 목표가 이 한반도를 완전하게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면은 네. 이런 염원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중국 측으로 보면은 아주 엄밀하게 진행된 거고 이건 뭐 중국의 댓글 부대, 네. 해커 이런 그 조직이 무시하지 못할 존재에 이르렀다고 CIA도 계속해서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거기에 지금 무관심한 겁니다. 그 병자호란에 대해서 한번 그 역사 교수님이시니까. 근데 여기는요 미리 예상 답안지를 안 주고 그냥 바로 해요 바로. 그 결국 병자호란 때에 우리가 1852년에 그저 임진왜란 당하고 그다음에 10만 양병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뒤에 다시 정유재란 당했는데 예. 그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당한 게 병자호란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병자호란이 그 일본의 우리나라 개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결국 그 뒤에 우리가 1904년도 한일 합방되고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로 들어간 그런 관문 역할을 한 게 병자호란입니다. 네. 결국은 제가 뭐 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역사학식이 없는데 우리나라를 괴롭힌 거로 따지면은 일본은 일제 36년하고 방금 말씀드린 임진왜란 정유재란 하면 5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5,000년 역사상 계속해서 우리를 속국으로 보고 괴롭혔거든요. 그 결정적인 게 병자호란이고 네. 병자호란 때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3년도 굴욕을 거쳐서 이 청태정의 그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일본이 주둔해 가지고 들어온 게 결국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받은 바로 제일 큰 관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다 약탈해가고 그렇죠. 예. 환학력까지 생긴 맞습니다. 거잖아요. 환양력.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과연 우리 힘으로 그들을 몰아냈느냐?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본이 와서 밀어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본은 또 미국이 와서 밀어내줬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진행해 보자면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임진왜란 때도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경고를 했죠. 예. 예, 나라 망한다. 예.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 말을 안 듣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중국 군대가 10만 명이 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10만 명이 와서 겁나가지고 왕이 조선 왕이 저기 저 어디야 그 남한산성.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는데 중국 군대가 저 도망간 이 조선 군대가 숫자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3달 동안 먹을 양식이 언제 가면 끝나겠느냐? 요걸 벌써 계산을 한 거야. 중국 놈도 은큼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안 하고 네. 남한산성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해서 한 2달 지나니까 그 안에 들어간 양식을 벌써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슬금슬금 나오는 거야. 이제 병사들이. 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나오니까 결국은 조선 왕이 결국은 그 남한산성에서부터 서울로 돌아오는데 3발 가고 대가리 한번 땅에 예. 아팠고 이러한 일을 겪어서 그때의 그 병자호란 때 중국으로 데려간 조선 여자들이 네. 50만 명이에요. 50만 네, 명. 네.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비참한 게 여자들이거든. 여자들. 그런데도 보면 이 개딸년들 보면요. 도대체가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는 걸 원하는지 제일 피해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래서 그 50만 명이 중국으로 붙잡혀 갔는데 가가지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잡혀갔는데 가보니까 병사 하나당 여자 3명씩을 나눠줬어요. 중국 군대 병사 하나당. 네. 3명 나눠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살라고 보니까 중국에 본처가 있단 말이에요. 본처가 왕이야. 근데 어느 날 조선에서 조선 여자들이 이쁘잖아요. 안 이뻐요? 이뻐요. 사모님, 세계에서 제일 이쁘다고 그래. 사모님 안 이뻐? 예? 이쁘지. 전준호 목사님 사모님 안 이뻐?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아니 나도 전 세계 다 다녀봤지만요. 또 한국에서도 외국인 여자들이 많이 와서 있잖아요. 이야 조선 애들만큼 이쁜 사람이 없어. 내가 보면. 그런데 영국 기자가 한국에 오랫동안 있다 가면서 하는 얘기가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한국 여자라고 그랬어요. 일본 여자들도 일본 자주 다녔죠. 네. 일본 여자 이뻐요? 일단 이빨이 이뻐요. 안 이뻐. 예, 안 이뻐. 한 며칠 전에 그랬는데 우리 한국 남자가 네. 결혼하는 게
일본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다른 다른 국가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30몇 %입니다. 그리고 신문 저 인터넷인가 그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일본에 있는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니 저 묻는 것만 대답하고 자꾸 이상한 말로 하지 말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실시간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빨리 손가락 선교하면서 시청을 하시라고. 실시간 10만 명이 들어오기까지는 선거운동하느라고요. 잘 못 볼 거예요 지금. 아니 선거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선거운동이에요. 그러니까는 빨리 계속 손가락 눌려요. 또 빨리 눌리시고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아 참나 정말. 그래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데려갔는데 중국 여자가 왕이야. 조선에서 데려간 3명 여자는 거기 붙여지는 거야. 근데 이 중국 군대가 한 집에 3명씩 여자들이 조선 여자를 불려갔는데 조선 여자만 이쁘거든. 저녁에 잠자리도 조선 여자하고 하니까 중국의 본처가요 시기 질투가 나서 인도 있죠. 인도를 번쩍 닳은 인도를 가지고 조선에서 잡아온 여자들의 눈을 다 찢어버렸어. 눈을. 아는 것도 많으세요. 눈을 다 찢었다고. 눈을 예. 찢으니까 거기서 눈 안 잃으려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조선 여자들이. 예. 50만 명이. 예. 도망을 쳐서 오는데 이 중국에 한국으로 오는 그 강이 환양강이 있다. 환양강. 예. 거기에 와서 통곡하며 우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사는 사람들만 강을 건너서 와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부모님한테 왔는데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중국 놈들한테 몸을 버린 여자라고 동네에서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서 목을 매서 죽은 여자들이 절반이요. 목을 매서 죽었다고. 그런데 받아준 여자들 중에서도 이미 벌써 중국 남자하고 애를 베가지고 온 거야. 애를 베가지고 와가지고 중국 놈들하고 붙잡혀갔다가 중국 놈의 씨를 받아서 애를 낳은 아들을 호로새끼라는 거야. 호로새끼. 맞아요. 그래서 호로새끼가 된 거야. 어? 또 왜 심각하게 듣고? 아니 저는 그런 사담을 어. 전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어. 그래서 좀 근데 그런 것을 나도 그 환양년에 대해서 들어봤고 읽어보고 그랬는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전 목사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구나. 그러고 나서 또 이걸 금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나는요, 보면 남의 간증을- 천재야 천재. 나는 남의 간증을 들어도 간증을 한 사람보다가 내가 더 실감 있게 해요. 그 간증을.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은희 제천 동부감리교회 목사님 딸. 야 알죠. 이은희보다 내가 간증을 더 잘한다니까. 이에 대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옛날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지나간 얘기를 짚어봐야 되냐면 현재 또 일어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요 완전히 중국의 예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국민대회를 소집해 놨습니다. 2019년 10월 3일 대회 보다가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이번엔 1000만 명이. 안 그러고는요 이 국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어제도 이제 방송을 했는데 문재인이가 정권하는 동안에 경제 생태계를 중국으로 다 넘겼어요. 그래서 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이를 먼저 심판을 해야 되지. 지금은 우리가 뭐 윤석열 심판한다 웃기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태양열 그거 뭐 친환경이라고 했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친환경 한다고 했지만은 거기에서 새똥 그거 지우려고 해서 그 화공약품 쓰잖아요. 산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다 친중국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경제 생태계 그리고 한국의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신안연전 그 소금이죠. 그 게랑드 소금이라고 해서 황제 소금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그 소금과 맞먹는 소금이었는데 이게 천일염으로 유명한 건데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 태양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좀 먹어보는데 저거 잠깐 한번 띄워보시면요. 저 천일염 보세요. 저기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과 맞먹는 그런 소금인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 넘겨보시면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해서 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했는데 저거 실패거든요. 완전 실패거든. 저기 지금 저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네. 발전도 안 일어난다. 그래요. 그거 한번 넘겨서 한번 좀 쭉 보세요. 새똥 싼 거. 똥 싼 거 그거 닦아내는 비용이 예. 저 새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똑같다 그래. 어마어마해. 그리고 저거를 해놓는 바람에 신안염전 에도 바람길이 막혀가지고요. 소금이 결정체가 작아져가지고 소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에 와서는 이게 실패 정책이고 어마어마한 잘못된 건데 저 모든 태양열 저게 다 중국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경제 생태계를 다 넘겨줘 버리고 왜 문재인이가 저런 짓을 했는지 저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전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그냥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 생태계도 넘겨줘 있고 그 다음에 땅도 다 넘겨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냉정하게 짚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거 전부 저 비자금 만들려고 저짓한 거예요. 그렇겠죠. 문재인이가. 네. 지금 문재인의 비자금이 얼마나 있을까? 추측 한번 해봐요. 한 100조는 조금 안 되겠죠? 아, 이거 어느 정도 안 해. 네. 문재인 비자금이 얼마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1조가 엄청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돈. 하루에 100만 원씩을 쓰면 3,300년을 쓴다면서요. 이 말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 거부 반응이 되십니까? 그러면 경찰 수사 한번 받아보세요. 이 비자금이 얼마인가? 이야, 이게 김대중이가 비자금 감춰놓은 거 다 까발려졌잖아요. 지금 다도 아니야. 일부 지금 까발려졌잖아요. 수표 나왔잖아요. 수표. 이거 보세요. 이 수표. 김대중 비자금의 수표 나왔는데 이 노무현은요 비자금이 다 까발려졌어요. 노무현 비자금. 그래서 자살했는데 문재인의 비자금은 이건 철저히 이거는 학습 효과를 받아가지고 아주 자기 생각에는 철저하게 이걸 감췄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다 까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그거 지금 김대중이 저 비자금은 왜 조사 안 하는 거예요? 그거요? 네. 내가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한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어요. 왜 이거 조사 안 하느냐 말이야. 어?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거를 조사를 왜 안 하느냐. 근데 조사를 곧 할 것 같아요. 어디? 아니 할 것 같다고. 이게 이번에 끝나면 총선 끝나면 이제 바로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왜 자꾸 언급하냐 하면은 결국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올해도 안 갑니다. 4월 10일 총선 끝나고 6월 1일 사이에 나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180석이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금 그대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이번에 선거된 사람들은 6월 1일부터 국회의원이 되고 그 전까지는 2달 동안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선거의 이 비보가 나쁜 말이 계속 들려와요. 이번에 다 조사했더니 자유우파가 93석밖에 못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네. 응? 그렇게 안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비사항이 있냐는 거죠. 우리 장일 목사님 지금 현재
국회의원 저는 지금 지형이. 제일 심각한 것이 일단은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박지원이는 200석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해찬이는 뭐 186석인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면 그 전에 관례대로 보면 이렇게 터뜨리고 여론을 막 이렇게 높여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걸 해놓는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론 도는 것, 여론조사 한 거를 정부가 냉정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론 조작으로 보여요. 여론 조작으로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뭐 16%, 17% 차이 나는 데가 있다가 하루 사이에 4% 차이가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지금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고 뭐 해커들을 동원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봐라. 여론이 이랬었으니까 우리가 부정선거에서 이만큼 해놔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수작업으로 우리가 아무리 해도요. 전산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전자 계산으로 계수로 하는 순간에 이게 퍼센테이지를 조작을 해가지고요. 여기 가서 당선자를 바꿔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작업도 중요하지만 수계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거는. 그러니까 전산 처리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이거를 선관위를 조작하고 있는 걸 이걸 관리를 못하는지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건 여론 조작이다. 이거 조사해야 된다. 여론이 나오면 이게 실진지 아닌지 조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봐야 되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고 싶지만 요거는 그냥 지난번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전산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수작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론 조작을 그건 분명히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이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론 조작을 하면서 그 여론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이 때문이다.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쪽이나 저 한동훈 쪽에서는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또 윤석열이와 관계도 오늘 이종섭 씨도 딱 지금 사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만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하고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단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그 한동훈 쪽에 있는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윤석열이를 쳐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여론이 거기에 한몫을 하고 국민들도 거기에 딸려 들어가고 하다가 지금 선거가 이상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 장군님, 이재명은 저게 그 선거에 더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이재명이 같은 경우가 정말 그 염치가 있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 꼭 정치를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판에 염치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요번에 이제 어제 목사님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성주 사드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봤어요. 성주 시민들이 제기한 그것을 기각시켰습니다. 근데 이 기각시키는데 사드 배치가 발표된 게 2016년이고 그 실제로 배치된 건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의 7년 만에 이건 상식인데 그래서 우리의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그래서 요거 좀 자료 좀 오늘 뽑아왔는데 재밌는 얘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 사드 배치 승인 무효 그것도 있었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뭐냐는 것부터 좀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의 정의에 대해서 좀 올려주시면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십시다. 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대표로 해가지고 입법부에 들어가서 지역을 좀 잘 해달라 이렇게 뽑는 건데
이 대의민주 정치가 뭡니까? 일하는 심부름꾼을 나 대신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고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이렇게 한 건데 나라를 이끌 정치인을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입법부를 만든 거지. 지금은 다 대통령이야. 다 정치를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하는 심부름꾼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가서 보면 선거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점검 선택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점검하고 그게 법적으로 그것을 이루는데 불편하면 법을 좀 제정해주고 가장 좋은 공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좀 잘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 둘을 갖다가 패널 토의를 했어요. 교구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확실히 사회주의자라는 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요거예요. 선거는 민주당의 행포와 정치 공세를 심판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가 얘기하냐면 저들의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게 뭐냐면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조국 그 혁신당인가요? 조국 혁신당의 일 정책량이 뭐냐면 대통령 탄핵이고 안 되면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한국의 헌법에 보면요, 대한민국의 이 모든 안정화를 불안정화하게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긴 당이 돼서는 안 돼요. 저건 해체 당으로서 합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정치 공세를 하는데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게 뭐냐? 내가 보기에는 선거가 아니에요. 역모를 꾀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추방하겠다는 거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 저러면 대한민국 끝난 거 아닙니까, 저거?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누가 나쁩니까? 정광훈 목사님하고 조국하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비례대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쁜 놈인데? 아니죠. 지금 보면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이 조국은 파렴치범으로서 1,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나도 징역 3번 가는데 깜빵. 아, 그거는 정치에 반대한다고 갔다 왔지만 무혐의 났잖아요. 그렇지. 무혐의 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윤 대통령 정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정책이 93%나 돼요. 예? 그리고 대통령을 실각시킬 목적으로 자기가 창당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창당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국헌문란죄가 아닌가요? 아니, 저건 보안법 위반에다가 예. 국가 내란 선동 혐의에다가 예. 이 사람은 처형돼야지. 그러니까 헌법 8조 2항에 보면 국헌문란 행위가 될 때에는 저게 당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저거 해체시켜야 돼요. 그 국민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지하냐고요. 파렴치범을. 그 제가 여기다 이제 비례대표로 얘기하면 여기 우리 당은 장경동 자유통일당 총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조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장경동이가 훌륭합니까? 조국이 훌륭합니까? 장경동이죠. 국민들은 조국이 더 훌륭하다 그래서 돈을 열흘 만에 200억을 다 거기다가. 아니 54분 만에 54분 만에 200억이 원래 한 사람당 500만 원밖에 못 내게 돼 있거든. 예. 근데 저게 작전 세력이 붙지 않고는 예. 어떻게 53분 만에 200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유통일당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되는지 해보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난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 당끼리 비교해본 거. 우리는 아까는 비례고 여기는 당이에요. 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하고 누가 나쁘죠? 누가 나쁘냐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범법자입니까? 정가 보면 저 이재명이는 정가 지금까지 보면 정가 사범이에요. 그리고 재판 중에 있는 게 7건인데 범죄 혐의가 10가지예요. 일주일에 2-3번씩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범법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서 표를 달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뭘 보겠습니까? 아까 조국 같은 경우도 이게 아들 딸 학사를 이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뭘 보고 지도자를 따릅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면, 자, 누가 더 나빠요? 비행기도 혼자 막 타고 돌아다니고, 예? 누가 더 아니 나쁩니까? 그보다가 누가 더 예쁘니까. 아니 그런데 문제는 저쪽 더불어민주당이나 저쪽에서 김정수 공격합니까? 안 하지. 안 하죠. 그 다음에 김혜경이가 있어요. 그 법카. 법인 카드를 쓴 그거. 그런데 이재명이의 아내 된 사람을 자기 당에서 공격합니까? 안 하지. 안 하죠. 근데 국민의힘은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작년 2월 달에 처음 김건희 बैंक 이야기 나왔을 때 예. 그때 특검하자 그럴 때 국힘당에서 그래 같이 하자. 김정숙하고 김혜경하고 다 같이 하자 했으면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공격을 못 하죠. 그리고 아니 오늘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김경률이 이 친구가 네. 대통령실 기다리다가 당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여기 또 나올라 그러는데 진짜 솔직한 얘기로요. 기가 막혀.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지역에서 후보 온 사람 하는데 나 제 3당 있으면 3당을 밀어. 공천을 개발코 같이 해놔가지고. 예? 그 제3당이 자유통일당이에요. 아 근데 거기에 지역구는 안 나왔으니까 속이 터지죠. 뒤집어지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천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서는 말이야 책임을 떠넘기고 대통령 공격하고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만이 대통령을 지킬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죠. 자 넘겨서 한번 더 하나 더 봅시다. 넘겨서 보면 민주당은 이미 보세요. 아이고, 저런 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잖아요.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전 목사님 오른쪽에. 속이 터져가지고 읽기도 싫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머슴이 일을 안 하고 주인을 깔보고 업신여기면 중도 해제해야 한다. 저 말도 못합니다. 그 자기한테 해당하는 자기한테 말이네. 해당하는 거예요. 그 스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재미가 붙었구만. 윤 정권은 이런 식으로 하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아주 지금 누가 자격이 없는 거죠?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근데 저놈들은 왼쪽에 철면피입니다. 보면 박지원이 또 한 얘기가 저것들이 이제 여론 조작을 해서 결국에는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한번 읽어보시면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지금 벌써 나왔잖아요. 기가 막혀. 근데 장 목사님, 네. 저렇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예? 특별히 50대, 40대가 예.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국민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난 그게 여론 조작인가 아니 정말. 여론 조작도 아니고 예. 내가 수없이 말한 대로 아니 수준 문제도 아니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다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언론까지 북한이 뿌리채 점령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이 대한민국 다 먹어버렸어요. 공산화되는 길목.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얘기잖아. 진지전은 다 구축해놨고 기동전으로 나오는데 그 기동전의 첫 번째 단계가 촛불 시위로 박근혜 탄핵시킨 거예요. 이제는 폭동을 해서 완전히 공산화 북한에다 갖다 바치든지 중국에다 바치든지 대한민국 바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전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데가 강화문이고 자유마을이고 자유통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또 토요일 날 나가서 이거 한다고 하는데 난 4월 10일 이후에 끝나고 목회하러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대항을 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10월 3일 날 내가 그 국민혁명으로 추다돼 가지고 그 방송실 한번 띄워가 주세요. 내가 목회자 가운 입고 하는 거. 이 한 사건이 대한민국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사실은. 해보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그때 강화문에 나왔던 사람들까지도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켜줬으니까 뭐
대통령이 다 하겠지. 못해요, 대통령이. 그럼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합니까? 못하지. 예? 국회의석이 저 모양인데. 이걸 모르고 말이야 자유우파 국민들이 투표하러도 안 온다. 50%는 안 나온다는 거야. 좌파 애들은 오히려 80% 나온다는 거야. 투표하러.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비극. 그런데도 우리가 해보니까 된다고 하는 물증을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